1. 동네 패싸움. 옛날 어떤 사냥꾼이 숲속에 들어가 짐승을 사냥하곤 하였는데 하루는 산속에서 커다란 동굴을 발견하였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꿀이 가득 찬 구멍이 있어 사냥꾼은 가지고 다니던 곰 가죽 자루에 꿀을 잔뜩 넣어 가지고 사냥개와 함께 읍내로 팔러 갔다. 한 기름 가게 앞에서 사냥꾼은 발을 멈추고 그 꿀을 사라고 하였다. 주인은 사가지고 진짠가 본다고 꿀을 쏟는데 그만 실수하여 한 방울이 땅바닥에 흘렀겠다. 그러자 당장 파리가 떼를 지어 달려들고 이어서 그 파리를 노리고 한 마리의 새가 그곳에 날아들었다. 그런데 마침 기름집에는 주인이 사랑하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고양이가 새를 보고 달려들자 이번에는 사냥꾼의 개가 또 고양이에게 달려들어 고양이를 물어 죽였다. 그러자 기름집 주인은 화가 나서 개를 때려 죽이니 사냥꾼도 기름집 주인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여버리자 기름 장수네 동네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저마다 달려들어 사냥꾼을 패 죽이니 이번에는 사냥꾼네 동네 사람들이 손에 나시며 도끼며 하다못해 부직갱이라도 들고 우르르 몰려와 드디어는 동네 패싸움이 되고 말았다. 2. 관을자 올리리. 조선 중종 때 양흥정이 일찍이 어떤 지방의 고을살이를 하고 있을 적에 어느 상냥식에 초대되어 갔었다. 목수는 상냥을 하고 있고 사또인 양흥정은 여러 손님들과 함께 그 밑에서 술상을 벌여놓고 있었는데 과일 쟁반 안에 담겨있는 잣이 하도 싱싱하기로 양흥정은 동자를 시켜서 언덕에 갖다 심으라고 했다. 다음에 이 잣나무가 자라거든 베어서 나의 관으로 쓰리라. 그러니까 좌중에 어떤 손님 하나가 그의 말을 받았다. 난 그 잣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거든 그 씨를 심어 나무가 다시 자라면 난 그것으로 내 관을 짜겠소. 이럴 때 옆에서 일을 하고 있던 목수가 다른 날 사또께 없어 돌아가신다면 소인은 그 나무로 사또의 관을 짜드리오리다. 3. 도련님의 슬기. 이문호는 호탕한 성품으로 여색을 좋아하였다. 어려서 정승이 천보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부친은 당대의 명재상이요 대대로 명공거경을 지낸 집안이었으나 그는 장난만 좋아하였다. 하도 장난이 심하여 그 부친이 몹시 화를 내며 생가로 도로 데려다 주라고 하였다. 업고 가는 청지기가 딱하게 생각되어 도련님 지각이 그렇게 없으시오? 글만 잘 읽으면 그 집에 가득한 재산이 모두 도련님 차지가 될 것이오. 이 다음에 높이 될 터인데 장난만 하다가 쫓겨난단 말여? 하니 그 말에 등에 업힌 문어는 청지기의 등을 탁 치며 퉁명스러운 말로 이 사람아 누가 지각이 없어. 내가 글자를 참으로 몰라서 안 읽는 줄로 아나? 만약에 글을 읽었다간 그 측구에 쌓인 책을 모두 읽으라고 할 게 아니겠나? 청지기가 데려다 주고 돌아가자 천포는 문어니 혹시 무슨 말을 안 터냐 물을 매 그 이야기를 하니 천포는 사람은 의기가 첫째여 학문은 둘째인데 그놈의 말이 그만하면 쓸만하니 아주 쫓을 수 없도다. 하고 다시 데려다 길렀다. 또 어느 때는 천포가 공고로 입궐하면서 장난을 못하게 할 생각으로 팥 한 말을 아들에게 주면서 이 팥이 몇 개나 되는지 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세어놓아라. 하고 나갔다. 문어는 장난에만 몰두하였다. 도련님 팥은 세시지 않고 놀기만 하니 대감님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청지기가 걱정하자 꾸중을 들어도 내가 들을 판인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하고 집안이 떠들썩하도록 돌아다니기만 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 그는 청지기를 불러 모았다. 팥 그릇을 그들 앞에 놓고 한 움큼씩 나눠주면서 내가 이 팥을 세지 않아서 걱정들을 하니 너희들은 요것만 틀림없이 세어다오. 하면서 센 것을 모아놓고는 저울을 가져왔다. 그 무게대로 팥을 달아서는 순식간에 팥을 모두 얼마인지 계산하여 놓았다. 그리고는 또 어디로 나가 버렸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천포가 돌아와 아들을 불렀다. 팥이 몇 개이더냐? 문어는 즉시 대답하였다. 내가 어느 틈에 그 수요를 다 세었지? 그러자 아들은 미소를 띄우면서 그것을 어떻게 다 셉니까? 하고는 그가 팥 하나 손에 안 대고 센 것을 자랑삼아 말하였다. 4. 틀림없는 9달. 어느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얼간이 하나가 주인집의 주선으로 겨우 나이 30이 넘어서야 장가를 들었다. 그런데 새살림이랍시고 차려나간 지 석 달 만에 그 아내가 꽃 같은 계집아이를 낳았다. 이 얼간이도 9달이 되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들은지라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지 어느 날 주인에게 의논하러 갔다. 그러자 주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아, 이 사람아, 걱정도 팔자세 그려. 자고로 아이는 9달에 낳은 것인데 잘 따져보게나. 자네가 자네 처와 살기 시작해서 석 달, 자네 처가 자네와 시작해서 석 달, 자네 내외가 살기 시작해서 석 달, 그러니까 모두 보태면 규칙대로 틀림없는 9달이 아닌가. 이 말을 듣자 얼간이는 빙그레 웃으며 뒤통수를 긁고 돌아갔다. 5. 아래로 처지면 나이 30에 상처를 한 김진사가 10여 년이 넘는 호라비 생활 끝에 관연한 수천여를 취하여 재취장가를 들게 되었다.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은 듯한 기분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였는데 막상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색시를 뒤따라 신방으로 들어가려고 문턱까지 오니 슬프게도 모처럼 타오르던 욕망이 어느새 사그라지고 만다. 김진사는 모기만한 소리로 아내에게 여보게 조금만 기다려주게. 곧 뒤따라 들어갈 테니까. 비단 금침이 황홀하게 깔린 신방에서 색시는 혼자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자니까 2번이나 방문 앞까지 왔다가 되돌아가 버리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김진사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화젓가락을 앞에다 겨누고서 알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필사적인 목소리로 아래로 처지면 안 된다. 아래로 처지면 안 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